어머님,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오후 둘째 아들 준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한 말이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 있어서 혹시나 싶었지만 설마 45세가 넘은 아들이 이제 와서 결혼 이야기를 꺼낼 줄은 몰랐습니다. 누구인데, 준호야?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일요일이면 늘 해주던 아들들 좋아하는 잡채를 막 완성한 참이었는데 준호 뒤로 따라 들어오는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더라고요. 키가 적당하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이 목덜미를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이 어딘지 낯익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30년 전 그날 차가운 영안실에서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이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은 눈썹, 똑같은 코, 심지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30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늙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미영이. 제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첫째 며느리, 미영이의 이름이요. 네, 저는 수진이라고 합니다. 이수진이요. 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미영이와 똑같았습니다. 맑고 고운 목소리,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까지도요. 엄마, 뭔 소리예요? 미영이는 30년 전에 죽었잖아요. 준호가 당황한 듯 제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분은 수진이라고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기로 했어요. 결혼한다고? 저는 여전히 수진이라는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미영이었습니다. 30년 전 첫째 아들 준수와 결혼해서 이 집에 살았던 그 착하고 예쁜 며느리 미영이 말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준호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본다고 했는데 제 얼굴을 보는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움? 아니면 원망? 정말이지 30년 전 미영이가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앉아, 일단 앉아봐. 저는 수진을 소파에 앉게 하고 찬찬히 살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쌍둥이라고 해도 이 정도로 닮을 수는 없을 텐데요.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무 깜짝 놀래서. 하지만 저는 계속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는 자세,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는 모습, 심지어 긴장할 때 귓볼을 만지는 작은 습관까지. 모든 것이 미영이와 똑같았어요. 준호 씨 어머님이 정말 젊어 보이세요. 준호 씨가 어머님을 많이 닮으셨나 봐요. 수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마저 미영이의 것과 똑같았습니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앞니, 눈가에 생기는 작은 주름까지도요. 이건 정말 미영이야. 틀림없어. 하지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것도 30년이 지났는데. 전혀 늙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엄마, 차라도 한 잔 내주세요. 수진이가 긴장해서 그래요. 준호의 말에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찻잔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이 집을 나서던 날 현관에서 뒤돌아보며 했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어요. 어머님, 제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꼭 믿어주세요. 당시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미영이는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고 그 말의 의미를 영영 알 수 없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30년 만에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찬물을 끓이면서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서웠어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 건지 아니면 제가 정말로 노망이 든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제 부엌으로 온 건지,
조용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런데 수진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찻잔을 나란히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손놀림이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30년 전처럼 이 부엌에서 늘 함께 일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이 찻잔, 예전에도 썼었나요? 수진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건 30년 전 미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찻잔이었습니다. 하얀 바탕에 작은 장미가 그려진 미영이가 신혼 때 직접 골라서 샀던 찻잔이요. 너는 어떻게? 엄마 뭐 하세요? 차 안 타세요?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수진이랑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왜 그렇게 멍하니 계세요? 아니야, 그냥. 저는 찻잔에 차를 따르면서 수진을 계속 관찰했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설탕과 꿀을 찾아서 쟁반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부엌의 구조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거실로 돌아와서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한순간도 수진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가 차를 마시는 방법, 찻잔을 잡는 자세, 심지어 차를 홀짝거리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미영이와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계속 저를 이상하게 보시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너가 누군가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요? 옛날에 우리 집에 살았던 사람. 그 순간 수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람보다는 오히려 드디어 눈치챘구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또 미영이 이야기예요?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즘 자주 그러세요, 수진아. 옛날 얘기를 자꾸 하시고 없는 사람을 봤다고도 하시고. 없는 사람이라고.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미영이는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내 형수였다고. 형수였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30년 전에. 준호의 말에 수진이 갑자기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러더니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숨길 건 없으니까요. 그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 여자는 단순히 미영이를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미영이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까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돌아간 후 혼자 남은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액자에는 금이가 있었고 미영이의 얼굴 부분에는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사진 속 미영이와 오늘 본 수진. 정말로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전 미영이의 마지막 말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어머님, 제가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는 꼭 믿어주세요. 이제야 알겠어요, 미영아. 너 정말로 돌아온 거구나. 그런데 왜? 도대체 왜 30년 만에 돌아온 거니? 그 다음 주부터 수진이 자주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결혼 준비를 하겠다며 데려오는 것이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분명히 미영이야. 첫 번째로 확신하게 된 건 수진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릇을 씻는 순서, 물을 받는 방법, 심지어 설거지 후 그릇을 말리는 위치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미영이가 하던 방식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수진이 저희 집 그릇들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접시는 위쪽 선반 왼편에, 국그릇은 아래쪽 오른편에, 찻잔은 가운데 선반에.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이, 우리 집 구조가 익숙해.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수진이 잠깐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아, 그냥. 대부분의 집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순간 수진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들켜버렸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건 수진의 요리 솜씨였어요. 준호 씨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고 하시던데 한번 끓여보고 싶어요. 수진이 그렇게 말하며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된장을 푸는 양, 멸치 우린 물의 농도, 심지어 두부 자르는 크기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미영이의 방식과 똑같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된장찌개 맛이 정말로 미영이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맛본 그 진한 국물 맛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맛이 안 맞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맛있어. 정말, 정말 맛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수진이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은 수진이 거실 청소를 하던 때였어요. 수진이 TV장 위를 닦다가 갑자기 그 뒤편으로 손을 뻗더라고요. 그리고는 30년 전 미영이가 숨겨두었던 작은 열쇠를 꺼내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열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미영이와 저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있었네요. 수진이 열쇠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말투가 마치 여기 그대로 있구나라는 식이었습니다. 너, 그 열쇠를 어떻게 알지? 제가 다급하게 물어보자 수진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냥 청소하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그 열쇠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준호와 큰아들 준수가 함께 왔을 때 저는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수진이 준수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랑이나 반가움이 아니라 차갑고 서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원망하는 듯한, 아니면 무언가를 따지고 싶어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수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수진이 잠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처음이죠. 정말 오랜만에.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오랜만에라고. 분명히 처음이라고 했다가 왜 오랜만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그날 밤 일어난 일이었어요. 수진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제게 말한 거예요. 어머님, 아직도 큰 방에 준수 씨 사진이 걸려 있나요? 뭐라고? 큰 방에 준수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방은 2층에 있고 수진은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 씨가 형 이야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또다시 얼버무리는 수진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는 분명히 이 집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에요. 하지만 문제는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엄마, 요즘 이상한 소리를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이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아픈 데라니 나는 멀쩡해. 저는 억울했어요. 분명히 이상한 건 수진인데 왜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나이가 드시면 다들 그래요. 옛날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현재와 과거가 헷갈리는 거죠. 현재와 과거가 헷갈린다고요? 지금 헷갈리는 건 제가 아니라 당신이잖아요. 정말이지 30년 전 죽은 사람이 살아서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보고 현재와 과거를 헷갈린다고 하다니.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준수도 거들었어요. 요즘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래요. 없는 사람을 본다거나 과거와 현재를 혼동한다거나. 치매라고요? 저를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치매가 아니야. 제가 소리치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수진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돌아간 후 혼자 있을 때 저는 곰곰 생각해봤어요. 분명히 이상한 건 수진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저 말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죠. 30년 전에도 그랬어요.
미영이가 뭔가 이상한 말을 할 때 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냥 며느리가 예민해졌나 보다 했죠. 그러다가 미영이는 결국 이 집을 떠났고 그날 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제야 후회되네요. 그때 미영이 말을 더 들어줄 걸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할 거예요. 이번엔 제가 직접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아무도 저를 믿지 않는다면 혼자서라도 해낼 거예요. 미영아, 너 정말 돌아온 거지? 그럼 이제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줘. 왜 너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거니? 그리고 왜 아무도 나 말고는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니? 분명히 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그 이유를 찾아낼 거예요. 비록 가족들이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해도, 비록 아무도 저 말을 믿지 않아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미영이를 지켜주지 못했듯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저는 끝까지 지켜볼 거예요. 엄마, 정말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주 일요일,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옆에는 준수도 앉아 있었고 수진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병원? 나는 아픈 데 없어.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한 소리를 자주 하세요. 수진이한테도 계속 이상한 질문을 하시고. 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없는 사람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미영이가 어떻고 30년 전이 어떻고. 없는 사람이라고요? 지금 바로 여기 앉아 있는데 없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도 제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 그 표정이 미묘했어요. 미안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이 걱정돼요. 수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요즘 많이 힘드셔 보여요.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보여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이라니 정신과 의사를 말하는 거죠. 나는 안 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멀쩡한 사람을 병원에 왜 데려가려고 해? 엄마, 아무도 어머니를 정신병자라고 안 했어요. 준호가 달래듯 말했어요. 그냥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상담이라고 포장해도 결국 같은 얘기잖아요. 저보고 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아. 심지어 내 아들들조차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30년 전에 미영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혼자서라도 해보자.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들들 몰래 조심스럽게 말이에요. 먼저 제가 발견한 건 수진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2층을 올려다본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큰 방, 그러니까 준수가 결혼 전에 쓰던 방을 유독 자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관찰해보니 확실했어요. 수진은 분명히 그 방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 화장실에 간다며 2층으로 올라갔는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궁금해서 살금살금 올라가 봤더니 수진이 큰 방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진아. 제가 부르자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 어머님. 화장실이 어디인지 못 찾겠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화장실은 계단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못 찾을 수 있어요? 저기 있잖니. 제가 화장실을 가리키자 수진이 어색하게 웃으며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수진이 큰 방 문고리를 살짝 만졌다는 걸 말이에요. 왜 그 방에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그날은 준호가 혼자 왔었는데 수진은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남았어요. 준호가 마트에 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뭔 소리지? 저는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수진이 큰 방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말이에요. 수진아! 제가 소리치자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뒤돌아봤어요. 어머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냥. 준호 씨가 어릴 때 사진이 있다고 해서 구경하려고.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 방은 준수 방인데 왜 준호 사진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은 준수 방이야. 준호 방이 아니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들킨 표정이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죄송해요. 수진이 서둘러 방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실히 봤어요. 방 안을 보는 수진의 눈빛을 말이에요. 그건 처음 보는 방을 구경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아니면 그리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전 일들을 다시 떠올려 봤어요. 미영이와 준수가 결혼했을 때 그들은 바로 그 큰 방을 썼어요. 신혼 때부터 미영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때까지 거의 2년 동안 그 방에서 살았죠. 그렇다면 수진이 그 방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곳은 미영이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죽고 난 후 준수는 그 방을 완전히 치웠어요. 미영이의 물건들도 모두 정리하고 방 전체를 다시 꾸몄죠. 지금은 그냥 빈 방으로 쓰고 있고요. 그렇다면 수진이 그 방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수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저는 일부러 심부름을 핑계로 밖에 나갔다가 몰래 들어와서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심스럽고 정중한 모습이었는데 혼자 있을 때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냉장고를 자유롭게 열어보고 서랍을 뒤지기도 하고 심지어 제 방까지 들어가서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진이 거실 한쪽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었어요. 그 서랍장은 30년 전부터 있었던 건데 미영이도 자주 그곳에 자신의 물건들을 보관했었거든요. 혹시 수진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30년 전 미영이가 숨겨둔 무엇인가를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자 저도 덩달아 궁금해졌어요. 30년 전 미영이는 정말 이 집에 뭔가를 숨겨뒀을까요? 그리고 지금 수진이 그걸 찾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일은 수진이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서랍장을 뒤져보자. 30년 전 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때의 흔적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미영이가 뭔가를 숨겨뒀다면 그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가족들은 저를 믿지 않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미영아, 너 정말 뭔가를 숨겨뒀니? 그리고 그게 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니?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는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30년 전에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다를 거야. 진실이 무엇이든 끝까지 파헤쳐 볼 거야. 다음 날 이른 아침, 수진이 오기 전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30년 된 낡은 서랍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첫 번째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통장들, 영수증들,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서랍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였어요. 이게 뭐지? 제일 밑에 조그만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요. 봉투 겉면에는 미영이 드림이라고 익숙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미영이의 글씨체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께. 만약 제가 이 집을 떠나게 된다면 준수 오빠 방 벽장 뒤편을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것을 숨겨뒀어요. 마이너스 미영. 벽장 뒤편이라고요? 도대체 뭘 숨겨둔 걸까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어요. 수진이 온 줄 알고 급히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옥이. 옆집에 사는 순자 할머니였어요. 순자는 저보다 3살 많은 73세인데 30년 전부터 옆집에 살고 있었거든요. 순자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아니, 그게. 정호가 나 어제 너희 집 앞에서 이상한 사람을 봤어. 이상한 사람? 응.
여자인데 얼굴이 정말 이상하게 낯익더라고. 3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순자의 말에 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어떻게 생겼는데? 키가 적당하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고. 아, 그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순자가 묘사하는 건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정호가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순자를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어차피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는데 혹시 순자라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순자야, 앉아봐. 너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차를 끓여주면서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순자에게 털어놨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난 것부터 그 여자가 미영이와 똑같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순자는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점점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정호가 그 여자. 진짜 미영이랑 똑같아? 응, 정말 똑같아. 얼굴부터 시작해서 말투, 습관까지 모든 게 다. 세상에. 그럼 정말. 순자가 말을 하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래, 순자야? 정우가 나. 30년 전 그날 밤에 이상한 걸 봤어. 뭘? 미영이 교통사고 났던 그날 밤 말이야. 나 잠이 안 와서 창가에 서 있었는데.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구급차가 떠난 후에 준수가 혼자 뒷마당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더라고. 새벽 2시쯤이었을 거야. 뭘 태우고 있었는데?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옷가지나 종이 같은 걸 태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때는 별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해. 저도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며느리가 교통사고로 죽은 날 밤에 왜 준수가 뭔가를 태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상했던 게. 뭔데? 미영이 교통사고 나기 며칠 전에 미영이가 나한테 와서 이상한 얘기를 했어. 어떤 얘기? 자기가 무서운 걸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 무서운 걸 발견했다고. 응. 근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안 말해줬어. 그냥 준수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라고만 했어. 준수한테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것? 도대체 미영이가 뭘 발견한 걸까요? 순자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의 기억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그때는 몰랐던 의문점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야, 혹시 그때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됐었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었잖아. 미영이가 밤늦게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에 부딪혔다고. 그런데 이상하지 않았어. 미영이는 운전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났을까? 나도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그리고 순자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미영이 장례식 때도 이상했어. 준수 표정이 너무 담담했다고 할까? 아내를 잃은 사람 같지 않았어. 맞아요. 저도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준수는 너무 차분했었죠. 정호가 혹시 지금도 그 여자가 너희 집에 와? 응, 자주 와. 준호랑 결혼한다고 해. 정말 미영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똑같아. 너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순자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정호가 나도 한번 봐볼 수 있을까? 그 여자를. 물론이지. 오늘도 올 예정인데 같이 있어봐. 마침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와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순자가 수진을 본 순간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순자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뒤로 물러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저를 붙잡고 떨었습니다. 정우가, 저 사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준호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겠다는 듯 물었어요. 옆집 순자 할머니야. 그런데 수진이 순자를 보는 표정이 미묘했어요. 마치 순자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순자는 계속 떨고만 있었어요. 정우가 나 먼저 집에 갈게.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순자가 허둥지둥 나가려고 하자 저도 따라 나섰어요. 순자야, 괜찮아. 정우가. 순자가 제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 여자. 정말 미영이야. 확실해.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얼굴만이 아니라 목소리,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게 똑같아.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야. 순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니 이제 확실해졌어요. 저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우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저 여자가 미영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주머니에서 아까 찾은 미영이의 쪽지를 꺼냈어요. 이걸 봐. 아까 서랍장에서 찾은 거야. 순자가 쪽지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이건 미영이 글씨네. 응. 준수 방벽장 뒤편에 뭔가 숨겨뒀다고 해. 그럼 우리 그걸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순자와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30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었고 수진이 미영이라는 걸 확신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정호가 우리 힘을 합쳐서 진실을 찾아보자. 그래, 순자야. 이번엔 반드시 알아낼 거야. 30년 전에는 미영이의 죽음을 그냥 사고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다르게 할 거예요. 미영이가 정말로 돌아왔다면, 그리고 그녀가 뭔가를 숨겨뒀다면 우리가 찾아낼 거예요. 진실이 무엇이든 말이에요. 정호가 정말로 해볼 거야? 이틀 후 오후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는 준수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을 때를 기다려서 2층 큰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야지. 미영이가 그렇게 남겨둔 건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어요. 30년 만에 들어서는 준수의 방이었습니다. 방 안은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스산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벽장이 저기 있네. 순자가 방 한쪽 구석을 가리켰어요. 오래된 붙박이 벽장이 벽면을 따라 길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벽장 문을 열고 안을 뒤져봤어요. 준수의 옷가지들과 이불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뒤편이라고 했잖아. 저는 벽장 안쪽 깊숙이 손을 넣어 벽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벽장 뒤쪽 벽면 한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여기 좀 이상해. 순자도 함께 만져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호가, 이거 벽지가 다시 붙인 것 같지 않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어요. 다른 부분은 오래된 벽지인데 그 부분만 조금 새로운 것 같았어요. 뜯어볼까? 그래.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끝까지 해보자. 저는 조심스럽게 벽지 모서리를 뜯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벽지라 그런지 쉽게 떨어졌는데 그 아래에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벽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그 안에 비닐봉지로 쌓인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뭘까?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꺼내니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서류, 그리고 작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준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들이었거든요.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꽤 많았어요. 이 여자가 누구야? 모르겠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 준수와 그 여자가 아주 친밀해 보였어요. 포옹하고 있는 사진, 함께 여행을 간 사진, 심지어 키스하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들의 날짜를 보고 더욱 놀랐어요. 모두 30년 전, 그러니까 준수가 미영이와 결혼한 이후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준수 불륜 상대였나 봐. 그럼 미영이가 이걸 발견한 거네. 서류들도 살펴봤어요. 준수가 그 여자에게 보낸 편지들이었는데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지연아, 미영이와의 결혼은 단지 형식일 뿐이야. 곧 정리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미영이와는 이혼하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거야. 아이라고요? 준수에게 다른 여자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말인가요?
정우가 이거 봐. 순자가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병원 진단서였는데 이지연이라는 여자의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고요. 그럼 준수가 미영이와 결혼해서 살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거네. 그것뿐만 아니야.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잖아. 이제 미영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신혼 시절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녹음기는 뭘까? 저는 작은 녹음기를 들어봤어요. 30년 된 구식 녹음기였지만 작동할 것 같았습니다. 틀어볼까? 그래. 녹음기를 켜자 잡음이 들리더니 곧 목소리가 나왔어요. 준수와 미영이의 대화였습니다. 준수 오빠, 지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소리야, 미영아. 오빠가 그 사람한테 보낸 편지를 봤어요. 사랑한다고 곧 나와 이혼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오해야. 오해라고요? 그 사람이 오빠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도 오해예요? 그 다음에 들린 건 준수의 화난 목소리였어요. 내가 내 사생활을 감시할 권리가 있어.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모든 걸 간섭할 수 있다고 생각해. 간섭이 아니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부부. 웃기지 마. 우리 결혼은 집안끼리 정해진 거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고. 미영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으면서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형식적인 아내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거지. 나는 지연이를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거야.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혼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녹음이 거기서 끊어졌어요. 순자와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준수가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었다니.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순자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미영이가 이 모든 증거를 모았다는 건 뭔가 계획이 있었다는 뜻 아닐까? 그러게. 단순히 상처받고 울기만 했다면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지는 않았을 텐데. 저는 다시 비닐봉지를 뒤져봤어요. 그 안에서 미영이가 손으로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준수 오빠의 불륜 증거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것들이 진실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이라는 여자와 그 아이의 존재도. 나는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지만 준수 오빠가 나를 위험하게 하려 한다면 이 증거들을 공개할 것입니다. 위험하게 하려 한다면? 무슨 뜻일까?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왔나? 설마 준수. 우리는 급하게 증거들을 다시 비닐봉지에 넣고 벽장을 정리했어요. 하지만 너무 급해서 벽지를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명의 발소리였습니다. 정우가 빨리 나가자. 우리는 서둘러 방을 나오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계단 위로 준수가 올라왔는데 뒤에는 수진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준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방 청소를 좀 해주려고. 제가 얼버무렸지만 준수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청소요? 제가 안 부탁했는데. 그때 수진이 조용히 큰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더니 벽장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순간 수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들, 혹시 무언가를 찾고 계셨나요?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무엇을 찾는다고? 30년 전에 미영 언니가 숨겨뒀던 것들 말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수진이 자신을 미영이라고 시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수도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미영 언니는 30년 전에 죽었다고요? 수진이 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수 오빠 30년 전 그날 밤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죠.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준수가 크게 소리쳤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갑자기 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미영이는 3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수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죽었다고요? 오빠가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어요. 뭐? 저와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벌어지는 진실의 순간이었거든요. 30년 전 그날 밤 오빠가 차로 나를 들이받으려고 했을 때 나는 마지막 순간에 피했어요. 차는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나는 강으로 떨어졌죠. 그런 일은 없었어. 준수가 다급하게 부정했지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없었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30년 된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찍힌 사진 같았어요. 내가 강에서 건져 올린 오빠 차의 블랙박스예요. 30년 전에도 일부 고급차에는 있었거든요. 블랙박스? 오빠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어요. 내가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소리, 오빠가 이제 끝이야라고 말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있어요. 준수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에. 준수야,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큰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거든요. 엄마. 그건. 준수가 말을 더듬었어요. 부정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왜 그랬어요, 오빠? 수진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원망과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결혼하고 싶어서요? 나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누구야? 제가 물어보자 수진이 대답했어요. 오빠가 바람피운 여자예요. 그 사람이 임신까지 했거든요. 임신까지?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니.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했던 거죠. 이혼하자고 하면 위자료도 줘야 하고 집안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사고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준수야, 정말 그런 거니? 제가 다시 물어보자 준수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되었어요. 정말로 제 아들이 며느리를 죽이려 했던 거였어요. 나는 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수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서 죽은 척했어요. 30년 동안 다른 곳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언젠가는 꼭 돌아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살았던 거니? 멀리 부산에서 살았어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하지만 한순간도 그날의 일을 잊은 적은 없어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거야? 준수 오빠가 다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여자를 괴롭힐까봐 걱정됐거든요. 다시 결혼? 제가 놀라서 준수를 봤어요. 준수가 재혼한다는 소식은 처음 들었거든요. 네. 지연이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만에. 30년 만에 그 여자와 결혼한다고요? 그럼 그 사이에 지연이라는 여자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연이는 30년 전에 오빠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웠어요. 오빠가 자신과 결혼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하지만 오빠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지연이를 멀리 보내버렸어요. 그 여자도 피해자였던 거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어지러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다니. 준수야, 정말 그런 짓을 한 거니? 내 아내를 죽이려고. 엄마. 저는. 준수가 말을 하려던 순간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급하게 뛰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2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수진이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 씨, 저는 수진이 아니에요. 미영이에요. 30년 전에 죽었다고 알려진 큰형수 미영이요. 뭐라고요? 준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어요. 형수님은 3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큰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형이 형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준호가 준수를 바라봤어요. 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인가요, 형? 준호야. 미안해. 준수의 고백에 준호가 비틀거렸어요. 벽에 기대고 서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나는 최근에 알게 된 거야. 최근에라뇨? 형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다고요? 그래, 수진이가 와서. 그럼 왜 우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 동안 형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엄마는 혼자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나도 확신이 없어서. 확신이 없어서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바보예요? 준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은 30년 동안 살인자로 살아왔고 저는 30년 동안 죽은 형수를 그리워했는데 엄마 혼자만 진실을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준호야, 진정해. 나도. 진정하라고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진정해요? 준호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형수님도 그래요. 30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왜 연락 한 번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준호 씨.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요. 큰오빠가 또 저를 해칠까봐. 그럼 경찰에 신고라도 하셨어야죠. 준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30년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런 복잡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준호야. 제가 준호를 나무랐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형도 형이지만 엄마도 엄마예요. 그리고 형수님도. 준호가 문 쪽으로 향했어요. 저는 집에 가겠어요. 이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준호야, 잠깐. 하지만 준호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계단을 쿵쿵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현관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며느리, 살인을 시도했던 큰아들, 그리고 모든 걸 알고도 믿지 않겠다며 떠나버린 둘째 아들.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정말이지 차라리 그때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까요?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준호가 나간 후 집안은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준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고 수지는 창문을 바라보며 말없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모르겠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30년 만에 돌아온 며느리, 살인을 시도했던 큰아들, 그리고 상처받아서 떠나버린 둘째 아들. 어떻게 이 모든 걸 수습해야 할까요? 미영아. 저는 조용히 수진을 불렀어요. 이제 더 이상 수진이 아니라 미영이라고 불러야겠더라고요. 네, 어머님. 미영이가 돌아봤어요. 그 얼굴에는 30년간 쌓인 피로와 슬픔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구나.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30년 전에 내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어야 했는데, 내가 준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했을 때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했는데, 사실 저는 30년 전부터 후회하고 있었어요. 미영이가 가끔 준수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어할 때 저는 그냥 신혼이니까 적응하는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잘못 없으세요.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둔했어.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시어머니가 모른다는 게 말이 되니? 그때 준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준수가 무릎을 꿇고 저에게 절을 했어요. 3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미영이를, 내 아내를 죽이려고 했어요. 준수야, 지연이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이도 지연이도 모든 사람을 이용만 했어요. 준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미영아. 준수가 미영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미영이가 준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원망이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오빠. 저는 30년 동안 오빠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미영아. 매일 밤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잠들었어요. 오빠가 저를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을 말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집이 그리웠어요. 어머님이 그리웠고 준호 씨도 그리웠어요. 그래서 돌아온 거니?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돌아왔어요. 오빠의 범죄를 폭로하고 30년 동안 제가 받은 고통을 돌려주려고. 그럴 줄 알았어요. 30년간 숨어 살았으니 원망이 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을 다시 보니까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요. 뭐라고? 어머님도 30년 동안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를 잃고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미영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힘들었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뭘 잘못했을까 자책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복수 대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진짜로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영아, 그런데 지금 준호는 어떻게 해? 맞아요. 준호가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준호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제가 말하려는데 미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가서 얘기할게요. 너가? 네. 제가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니까 제가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저는 걱정됐어요. 준호가 지금 얼마나 화나 있는데 미영이가 가서 얘기한다고 들어줄까요? 괜찮을 거예요. 준호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미영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저도 따라 나섰어요. 나도 같이 가겠어. 어머님은 여기 계세요. 준수 오빠하고 더 할 얘기가 있으실 테고. 준수는 순자가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준호가 걱정돼. 결국 미영이와 저는 함께 준호네 집으로 향했어요. 준호네 집은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가는 동안 미영이와 저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준호 씨를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왜? 3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지셨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철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셨더라고요. 그래. 준호는 항상 착했어. 형하고는 달랐지. 어머님이 잘 키우신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30년 만에 듣는 며느리의 칭찬이었거든요. 준호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불이 켜져 있었어요. 준호야, 나야. 제가 문을 두드리며 불렀어요. 엄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준호가 문을 열면서 투덜댔는데 미영이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어요. 형수님도 왜?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할 말 없어요. 준호가 문을 닫으려 하자 미영이가 말했어요. 준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요? 3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산 것도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을 이렇게 만든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준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가족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리웠다고요? 네. 어머님도 준호 씨도 심지어 큰오빠까지도.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이 집 생각 안 한 날이 없었어요. 어머님 요리 생각, 준호 씨랑 같이 TV 본 것, 큰오빠랑 신혼 때 행복했던 기억까지도. 형수님,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가족이 되러 왔어요. 다시 한번. 그 말을 듣고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에요? 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때 준호의 아내 현숙이가 나왔어요. 어머님, 형수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현숙이는 아직 상황을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가 집에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했나 봅니다. 현수가 이분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형수님이야. 네. 현숙이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하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현숙이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점점 상황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정말로 30년 동안 살아계셨던 거예요? 네. 죄송해요, 현숙 씨. 갑자기 나타나서. 아니에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준호가 늘 형수님을 그리워했거든요.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아까는 너무 화가 나서. 괜찮아요, 준호 씨.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영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큰오빠가 자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 후에는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요. 자수라고요? 네. 30년 전 일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30년간 쌓인 오해와 원망, 그리고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진짜로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돌아온 거구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준수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30년 전 살인 미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처음에는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것 같았는데 미영이가 선처를 호소해서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게 되었죠. 미영아, 정말 고마워.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미영이에게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인데요. 가족이라고 하는 미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준호도 이제는 완전히 상황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영이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게 되었죠. 형수님,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미영이가 30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영아, 우리 집에서 사는 건 어때? 제가 제안하자 미영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에서요? 응. 어차피 이제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고 미영이도 갈 곳이 마땅치 않잖니. 사실 저는 진심으로 미영이와 함께 살고 싶었어요. 30년 전에 제대로 며느리 역할을 못해준 미영이에게 이제라도 진짜 어머니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살면 좋지 않은 기억들이. 그런 기억들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보자. 30년 전에는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몰랐으니까. 미영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정말로 함께 살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서 미영이는 다시 우리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귀가였죠. 처음 며칠은 서로 어색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미영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 모습, 제가 뜨개질하는 옆에서 책을 읽는 모습,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는 모습. 모든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미영아, 이거 어떻게 생각해? 어느 날 저는 서랍에서 30년 전 가족 사진을 꺼내서 미영이에게 보여줬어요. 액자에 금이 간 채로 보관되어 있던 그 사진 말이에요. 어머님, 이 사진. 우리 새로 찍어볼까? 새로요? 응.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좋아요. 그 주말, 우리는 사진관에 갔어요. 준호 가족도 함께였죠. 현숙이와 아이들도 이제는 미영이를 자연스럽게 큰 고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자, 다들 웃어요. 사진사가 말했지만 저희는 이미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미소였죠. 사진을 찍고 나서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갔어요. 3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건배. 준호가 잔을 들자 우리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미영이 고모의 귀가를 축하합니다.
준호의 아들 민준이가 큰 소리로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고모,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막내딸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고모는 멀리 여행을 다녀온 거야. 미영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은 또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와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미영아, 정말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어머님. 저야말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받아준다는 게 무슨 소리야? 넌 원래부터 우리 가족이었잖니. 어머님, 30년 전에 내가 정말 못났었어.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모른 척했고 아들만 편들었고.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30년 동안 후회했거든. 제가 미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부터는 진짜 어머니가 될게. 30년 늦었지만. 어머님,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번에는 진짜 딸이 될게요. 우리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이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영이가 아침을 차려놓고 저를 깨웠어요. 어머님, 일어나세요. 아침 드시고 산책 나가요. 산책? 네.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이웃분들께 인사드려요. 저 정식으로 소개해주세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숨어 살 필요 없잖아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마침 순자가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우가 미영아. 순자도 반가워하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순자야, 우리 미영이 이제 정말로 돌아왔어. 그래, 정말 다행이야. 3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나다니. 우리 새할머니는 팔짱을 끼고 동네를 걸었어요. 지나가는 이웃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기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꽃집이 아직도 있네요. 그래. 그럼 꽃 좀 사자. 우리는 꽃집에서 예쁜 꽃을 샀어요. 집에 가져가서 거실에 두니 집안이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미영아, 이제 정말 우리 집 같지? 네, 정말 따뜻해요. 저녁 무렵 준호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미영이 주변에서 떠들썩하게 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참, 형은 언제 나와요? 준호가 물어봤어요. 2년 후에 나올 예정이야. 그럼 나오시면 또 여기서 사실 건가요? 글쎄,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봐야지. 사실 저는 준수가 나온 후에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 진짜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밤이 깊어서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미영이와 저는 서랍에서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예쁘게 나왔다. 사진 속의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30년 전 사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죠. 어머님, 이 사진을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미영이가 새 액자에 사진을 넣고 거실 벽에 걸었어요. 예전에 금간 사진이 걸려있던 바로 그 자리에 말이에요. 이제 진짜 완전해졌네. 네, 정말로.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거짓말과 오해, 원망과 그리움.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고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돌아온 거구나.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마치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미영이가 차려준 아침밥을 먹고 함께 시장에 가서 저녁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뜨개질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겠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가족의 일상이에요. 정말이지,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